이 장기적인 추세로는 2014년 이후로 극우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역시 변하지 않았고요. 이제 우파 정당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폭 늘어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벨기에. 왜냐하면 난민 문제 때문 아닌가, 이민자 문제 때문 아닌가. 준비한 도시는 하바롭스크인데 극동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아무르강이 또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그 요즘 이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하바롭스크를 가시면 꽁꽁 얼어붙은 아무르강 위로 칠레에서 17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꼬마이가 스타칠레 어떻게 칠레 왔니? 한국에서는 이제 역으로 중남미에 대해서 온통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마약을 뭐 구입할 만큼의 여력도 안 되고 구경도 못 해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에서 온 방송인 에바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해 주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실시된 유럽의회 투표. 중도 우파 성향 유럽 국민당은 일당주의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면 유럽 보수와 개혁 등 강경 우파 정당들은 의석이 크게 늘어나며 약진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이민 정책은 강경해지고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선 극우파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32% 득표율로 일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68조 5천억 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G7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4,25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l puerto de desarrollo más cercano a la Antártida y convertirá a nuestros países en la puerta de entrada al continente blanco. Todos debemos proteger nuestro territorio chileno antártico y además preservarlo para las futuras generaciones.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며 7회 연속 동결한 건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향해 완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 상황은 아니라며 금리 동결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as exp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5.1% at the end of this yea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연사로 나선 건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을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딸은 항상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알파고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는 이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혹시나 모르니까 인연이 잘 되고 이제 베릴 사위로 예, 네.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왜냐면 저랑 나이 또래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군요.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동시에 두 명이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이고. 그리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도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없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둘 다 그 일하고 있는 기관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영국으로부터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네. 보통 푸틴 대통령은 가족들 얘기 언급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사실은 하는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의 두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사실인 것 같지만 푸틴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뭐 딸이 둘이 있는 얘기는 했지만 내 딸이 몇 살 누구다, 이름이 뭐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뭐 푸틴 딸이 한국 남성과 사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뭐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정말 자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열린 이 포럼이 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 되게 힘들죠. 다른 나라들이 다 안 가고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중국 언론들은 그래서 뭐 중국이 당연히 주빈인 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참여하는 나라가 중국뿐이니까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철저하게 중국이 이렇게 대접받았다. 중국이 이렇게 주인공이었다. 이것 쪽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방의 언론들 보도는 한 두 가지인데 이제 첫째가 완전히 극우파들의 강연장처럼 됐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은 푸틴 딸들이 나왔다. 근데 러시아에 유력자의 2세들이 이렇게 뭐 실권을 잡는 거 이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근데 푸틴의 딸들은 그동안 굉장히 조용했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 앞에 나서지 않았던 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러시아 안에서 이번에 이제 둘이 같이 나온 게 화제가 됐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딸이 뭐 푸틴을 뭐 한마디로 대를 이어서 뭐 이렇게 무슨 권력자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보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푸틴이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지도자, 이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서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제 그 체제 내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 되게 젊고 이제 그런 활기차 보이는 그런 두 딸이 있으면 아마도 푸틴의 이미지가 조금 더 젊고 활력 있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여기도 대를 이을 것이냐.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러시아 언론에서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조금 약간 좀 자제하는 편인지 문화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도 이게 지금 여기 그 대본에도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는 카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고 저희도 사실 일단 러시아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저도 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상트 포럼과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보론초바는 생명과학, 뭐 바이오 의료,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걸 위주로 지금 두 분 다 학자이긴 한데 그리고 둘째 이제 티오노바는 물리수학 학자 그리고 그냥 여기에 덧붙일 거는 그냥 알려진 바로는 그 상트 포럼에 보론초바는 직접 참석을 하셨고 티오노바는 온라인으로만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연설을 했다 정도입니다. 영상으로.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언급해 화제가 됐었죠. 한러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통령의 속내. 이게 뭐 한국과 우호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와 우리가 좀 껄끄러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많이 우리 쪽에서 좀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곧 북한과 베트남 푸틴이 방문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선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점에 이제 러시아에선 사실 북한과 베트남 방문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침략한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국제사회 제재에 참여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제 한국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종의 개입 행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내놓은 조치가 북한에 그리고 북한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러시아는 북한에다 그러면은 민감한 특정 군사 기술을 이제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었잖아요. 근데 뭐 미국을 압박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왔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가 한국이 어떤 중요한 당사자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대립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국을 무기 제공 못하는 선에서 묶어두려고 관리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경제, 무역, 투자 등 실질적인 관계는 동결됐지만 파괴되진 않았다. 굉장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 일단 최근에 여러 발언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외교의 일반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이 기술로서의 외교라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모호성입니다. 피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때도 있고 적과 동맹을 명확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언가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기보다는 그 모호성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도 선거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선거인 유럽 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난민 유입, 극단주의 테러 등 유럽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한 이슈 W 주제는 유럽은 지금 우향우입니다. On the European elections, my friends. Και μέχρι να την κερδίσουν. Les enfants du débarquement. 유럽 의회 선거,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30년 만에 최고치인 51%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선거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교수님 총평을 부탁드리면요. 예, 일단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진 유럽 통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럽 차원의 정치와 개별 국가 차원의 정치가 이렇게 두 레벨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선거는 유럽 차원의 이제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유럽 연합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유럽 연합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 의회와 그리고서 이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이제 집행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유럽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유럽 의회는 이제 5년 임기의 의원들을 720명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국가별로 일종의 이제 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일자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방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각 국가에 조금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선거 같은 경우도 특정한 요 기간 안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선거 날짜를 정해서
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 앞서서 간단히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인 추세와 이 단기적인 변화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장기적인 추세로는 2014년 이후로 지금은 이제 10년째 극우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 추세가 역시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로 지난 유럽의회 선거,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비해서 녹색당 그룹들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너무 주저앉았더라고요, 이번에. 예.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변화로서 좀 주목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파고 기자님? 이번 유럽의회 선거 총평 한 줄. 네, 여기서는 이제 우파 정당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폭 늘어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벨기에. 왜냐하면 근데 지금 벨기에하고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나 아니면 자익 계열 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폭으로 가니까 그쪽 나라들에서 지금 이렇게 벨이 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난민 문제 때문 아닌가, 이민자 문제 때문 아닌가라는 말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왜 이 현상이 오직 프랑스하고 벨기에에서 보이냐. 이건 로우 전쟁에다가 프랑스 너무 쓸데없이 끼어 들어가서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말들도 있어요. 질주하는 마크롱을 좀 잡기 위한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이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어쨌든 아니 저는 양쪽의 논평을 전달드렸습니다. 본 거 아니고. 사실 근데 프랑스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극우 정치의 본산 같은 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그런데 저는 독일이 그래도 무언가 항상 이제 유럽에서 버팀목 같은 그런 입장인데 지금 유럽연합 수장도 독일인이고 그런데 그렇죠. 독일에서 특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녹색 정치도 사실 녹색당이라는 것도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최대 희생양이 결국은 녹색당이 된 거. 그리고 독일에서 극우파가 약진을 했다. 근데 그 극우파의 약진이라는 게 우리는 50%를 넘어서야 뭐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는 10%만 바뀌어도 굉장히 크게 바뀌고 어떤 때는 5%만 바뀌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여서 이게 뭐 그래도 중도파가 아직은 많지 않느냐 극우파가 뭐 약진했다고 해도 아직은 몇 %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그쪽으로 끌고 가버렸구나. 저는 독일을 보면서 독일도 역시 저쪽으로 이제 좀 끌려가고 녹색당이 이렇게 희생된 것이 타격을. 참 안타깝다. 교수님께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독일이 지금 연정 안에 녹색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녹색당이 몰락해버렸다.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유럽의 어떤 기류나 독일의 기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녹색당 자체에 어떤 실책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 2019년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을 때 여러 이제 방송이나 그런 그 자리에서 그 녹색당의 선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녹색당의 2019년 그 의석 증가라는 것들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아니라 일부 주요 국가들에서만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추세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일시적인 부상이었는데 이러한 이 상승세가 다음 선거에도 이어진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보면은 국내 의회 선거에서도 약간 부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거를 추세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단 유럽의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에 비해서 분명히 이번에 선거에서 녹색당이 조금 후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녹색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상승 추세는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선거까지 혹은 이제 조만간 있을 여러 국내 선거들까지도 좀 같이 보면서 그 추세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뭐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희비가 참으로 엇갈렸습니다. 그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양복 입은 남성들은 저 멀리 가고 여성들이 어떤 무대 가운데 스테이지를 독차지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썼는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뭐 프랑스의 르펜 혹은 이탈리아의 뭐 멜로니 총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언론들 찾아보면 그냥 이번에는 뭐 승자 패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멜로니도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냥 딱 유럽 언론들이 보기에는 승자 르펜, 패자 마크롱. 그렇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그냥 네. 워낙에 그 르펜의 선전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진짜 놀랄 일은 아니죠. 뭐 르펜도 이제 프랑스 정치 지형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판을 다져왔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르펜 쪽이 르펜 진영이 선전을 했다 뭐 30%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크롱 진영의 참패. 그렇죠. 그거는 좀 수치가 좀 뭐 보니까 뭐 15%도 못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절반도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겠죠. 일단 그 르펜의 선전이라는 거는 이미 2014년 유럽의 선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추세라면은 다음 대선 때 정말 프랑스에서 극우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 받아온 프랑스의 전통적인 엘리트였지만은 사실 이제 39살의 대통령직에 처음 올랐을 때는 불과 현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압도적으로 의회에서도 의회 권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직전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일종의 선거 패배의 결과를 맛봤는데 저는 그게 정상적인 조정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 15% 정도의 득표율이라는 것들은 단순한 조정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락의 추세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사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이제 동거정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총리가 사실은 같은 여당 소속 총리가 아닌 사람이 원래 되는 게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정치 문법이었는데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과반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총리직은 그대로 이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의회와 정부의 관계들을 지금 설정을 왔고요. 이번에 15%라는 지금 득표를 가지고는 의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승부수를 건 거죠.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Je dissous donc ce soir l'Assemblée nationale. 근데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의회 해산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마크롱이 속한 그쪽 정당은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 아닌가요? 어떤 계산법이 있었을까요? 마크롱한테는? 숨겨진 정치 문법이 하나가 선거 제도입니다. 제도? 결선 투표? 프랑스의 하원 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선거구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죠. 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보통 1, 2위 후보들, 그러니까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2차 투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는 보통 좌파 정당에서 한 명, 우파 정당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극우 정당 후보는 결선에 못 오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다른 경우에 설사 어느 특정 지역에서 구정당 후보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더라도 소위 이제 공화국 연대라는 프랑스의 정치 문법이 작동을 해서 극우의 당선은 막아야겠다라는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가 같이 극우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지지 성향과 다른 후보에게도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입장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그동안 극우 정당에겐 계속 불리한 선거제도였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모험을 걸어볼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 르펜이 환영한다, 자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번 달 말에 1차 투표가 있고요. 다음 달 초에 2차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누가 정말 확실한 승자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냥 한 사람의 승리자를 뽑으라면 멜로니라는 그런 언론의 평도 있었습니다. 지금 멜로니 총리는 극우파로 꼽히던 여성 정치인이고 2년 전에 이탈리아 총리로 선출이 됐죠.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당 소속인데 이번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
사실 이 멜로니가 이번에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거는 국내적으로는 총선은 물론이고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확실한 제1당이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은 네.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커다란 승리자가 멜로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멜로니에게 굉장히 많은 이 변화의 가능성들이 그녀의 손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극우 정당들이 각국에서 부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당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더 유럽 차원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르펜이 이제 멜로니한테 함께 이제 유럽 의회 차원에서도 좀 힘을 합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극우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입장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쪽에서 명시적이지 않은 구애가 지금 있습니다. 명시적이지 않은 구애요? 예. 어떤 거죠? 일단 지금 유럽 의회에서 가장 다수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 우파 그룹이죠. 네.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위원장, 예.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한 번 더 연임을 이제 하죠.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일단 지금 유럽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다음에 중도파의 의원들 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데라이언의 지지세라는 게 사실은 2019년 당시에도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탈표가 나왔었고요. 네네.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 이제 멜로니 쪽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의심 어린 일각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멜로니도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집트인가에 어디 같이 갔습니다.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과 멜로니 총리가 손을 잡고 거길 날아가서 난민들 보내지 않는 대신 우리가 돈을 줄게 이러면서 약간 협정 비슷하게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동맹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매체에서. 그래서 실제 이제 몇 달 뒤에 벌어질 집행위원장 선거에서 둘이 정말 동맹을 맺는다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이 중도와 극우파가 같이 손을 잡으면 EU 전체에도 어쨌든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멜로니가 결국 어느 쪽에 손을 잡든 간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포지셔닝 거의 그 전략적인 모호성과 비슷한 예, 양쪽의 근거리를 유지해가면서 계속 정치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손을 잡느냐. 손을 잡는 순간 유럽은 그 방향으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무섭네요. 예. 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인플레이션, 뭐 연금 문제 많이 있지만 실업률 그리고 뭐 난민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의 젊은 층들은 어떤 불만을 실제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젊은 층이 특히나 다른 기성세대,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실업률이겠죠. 실업률이 이제 사실은 통계상으로 안정화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국가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40~50%를 오가는 통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의 거의 반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민자, 난민의 문제들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여러 이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을 사실 논리적인 설득력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 설득력을 얻어한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저는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혹은 더 빨리는 1980년대부터 계속 지속돼 오긴 했지만은 특히 청년 세대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 사회적인 장치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의 이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면은 그런 충격이 좀 덜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 51%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유권자들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표를 던졌을 겁니다. 유럽 의회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직접 가서 표를 던진 건지. 과거에는 유럽 의회 선거를 하면요. 많은 이제 각국의 시민들이 국내 선거와 거의 구분을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의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석탄 철강 공동체 할 때부터 50년대부터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그때부터 있어왔던 거지만은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던 거는 1979년도부터였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유럽 차원의 선거로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연합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오늘날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영역들에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럽 차원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 규모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집행위원회가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그러한 정책사항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딜 같은 거죠. 네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유럽의 시민들이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 내 삶이 힘든데. 그렇죠. 그게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체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유럽 의회는 다른 일반 국가의회와는 달리 좀 입법권 자체는 좀 제한적이에요. 네네. 대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예산 승인권, 예산 문제, 그거 그다음에 이제 감독 권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유럽 이사회 입장을 제시하는 것들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이제 집행위원회를 승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임할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보면은 우겨화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특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무래도 그쪽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이제 연임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의원들의 대세가 뭔가 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끌려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녹색 프로그램들 그쪽은 타격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법안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후퇴가 예상이 되고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방향이 좀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프랑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은 더는 평화의 대륙이 아니다. 불행히도 나치즘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지금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극우파들이 너무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발언. 일단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안보 위협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군사적 위협이라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이 기간 동안 체감을 하고 있었죠. 소위 이제 전략 문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간에 깔려 있는 그래서 안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군사 안보와 외교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군사력 사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국가별로 만들어 놓은 합의들이나 공감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것, 소위 이제 전략 문화라는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지금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피로감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유럽연합 안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헝가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얻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이야기를 했었죠. 파병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훈련 교관은 파견을 진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너무나 유럽연합 안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과정이 아마도 시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지고 지금 뭐 미국도 시끄럽죠. 바이든은 계속 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이제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트럼프는 이제 뭐 내가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하고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정책 방향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조금 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는 조금 뒤라는 거는 이제 다음 프랑스 대선 3년 뒤에 그러니까 있을. 미국의 대선과 그 이후에 다음 프랑스 대선 미국의 트럼프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 예. 네, 갑자기 이 대서양 양안 관계라는 것이 그러한 구도에서 굴러갈 때 세계 정치가 굉장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독일 총리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극한 직업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독일은 극우파가 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말씀하신 구도대로 미국의 트럼프 이쪽에 프랑스의 르펜 그렇게 되면은 독일 총리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이탈리아는 이미 구구가 잡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논평들 읽다 보니까 발견했던 거 이거예요. 이제 브렉시트 하기 전에는 우리는 설마 영국 나가겠어 이러고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설마 유럽 연합이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 우파하고 좌파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인류 보편성 같은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좀 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각 나라에서 극우파들 봤어. 다들 자기의 나라가 먼저지. 그럼 유럽 연합에서 연대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 지금의 유럽연합 그 끈끈함이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정말. 매년 지금 극우파 의원들의 수가 1명, 2명, 3명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년 이후에는 과반수 이상의 극우파 의원들이면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도움 없이 자생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헝가리 지금 극우파 총리가 있는 유럽연합이 돈을 끊으면은 굉장히 또 이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극우파들이 유럽연합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유럽의회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는 요소는 역사적이네요. 네. 일단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파가 약진한 건 분명합니다. 일종의 발언권이 높아진 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이죠.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네. 깜짝이야. 네, 오늘은 에바 씨가 있어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근데 오늘 어디 가시려고 했었어요 원래? 저 이제 벨기에, 프랑스. 두 개 나라를 욕심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위기감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늘 에바 씨는 혹시 어디 준비를? 하바롭스크라는 이제 러시아 도시. 러시아 발음도 어려운데. 네. 하바롭스크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제가 저의 선택은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에바 씨가 나와주셨기 때문에 하바롭스크 저도 한번 갔었어요. 사실 한 20년 전에. 네, 몸이 확 끌렸어요 이쪽으로. 네, 오늘 에바 씨의 3분 세계 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한 도시는 하바롭스크인데 제가 실제로 제일 오래 산 도시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는데, 사실 지금 이제 러우 사태 때문에 그 직항이 없어진 상황인데 이전에는 한 2시간 반만 가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한국 방송에서도 제일 가까운 유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태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선 한국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있는 것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바롭스크에서는 뭐 이동휘 독립운동가 그 항일 투쟁을 거기서 벌이셨었고, 또 이제 고려인이긴 한데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이 한인 사회당을 또 만드셔서 그 투쟁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은 제일 큰 지폐가 얼마죠? 돈 5만 원권. 5만 원권이잖아요. 러시아는 5천 루블 건인데, 5천. 네, 그 5천 루블 건에 하바롭스크 도시가 이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새로운 지폐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하바롭스크에서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다리 사진이었죠? 네, 다리 사진이랑 그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무라미오프 아무르스키라고 백자기신데 하바롭스크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그런 이제
제일 큰 집회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올라가서 너무 막 프라이드가 엄청난 그런데. 근데 그럼 집회에 나온 그 다리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고. 네, 유명한 다리라서 그 다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르강이 이제 저희가 흐르는데 그 아무르강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그 다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특징적인 게 2층짜리라서 아무르강이 또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그 요즘 이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하바로브스크를 가시면 꽁꽁 얼어붙은 아무르강 위로 차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보통 집회 뒤에는 사람 얼굴이나 아니면 장소는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만 신기하게도 동상이 있는 어떤 장소의 사진을 넣으면서 인물 플러스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러시아 집회들도 보시면 다 항상 이렇게 동상 하나 있어요. 맞아요. 초상화는 웬만하면 안 올리고 동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광장이 이제 레닌 광장이 하바로브스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도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보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항일무장 투쟁과 관련된 여러 이제 역사서들이나 그런데 사실은 이 지명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이제 주로 이 공산 계열의 항일무장 투쟁이었기 때문에 책들에서 많이 이렇게 쓰진 않는데요. 종종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하바로브스크는 진짜 우리한테는 약간 뭐 이렇게 너무 막 낯설고 그렇지는 않아요. 책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까 에바 씨가 그 우리 독립운동 이런 거 사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고 몇 년 전에 그 시장이 잡혀갔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위가 커지면서 고비에 이른 것인가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집회가 발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가 반푸틴의 상징처럼 아무래도 실제로 저도 그 푸르갈 지사님을 통역을 한번 했었어요. 그 사태가 일어나기 한 2, 3년 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바로브스크는 사실 그 이후로 조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긴 합니다.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뿜뿜 넘치는 그런 세계 일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준 교수님 그리고 에바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이신 민원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일단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님이시니까 감은 잡았어요, 저희들이. 일단 칠레를 중심으로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중남미에 대한 소식을 그냥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은 칠레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2004년에 가서 2020년 7월 말에 한국에 왔고요. 17년 정도 17년을. 있었고, 그리고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했고, 지금은 협력 교수로 그냥 간헐적인 팀 티칭 수업 정도만 합니다. 네, 오늘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연구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미의 유럽, 칠레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미의 유럽, 칠레. 네, 얼마 전에 브라질 유명한 상징물인 예수상에
이 한복을 입힌 사진을 봤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한국과 브라질 수교 기념 뭐 이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러면 우리랑 중남미는 어느 정도 가깝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교수님 나와주셨으니까 칠레와는 어떤 관계지?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일단 다른 분들은 칠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정은 기자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사 쓰고 이제 뭐 책 읽고 할 때는 살바도르 아옌데 그 마지막 라디오 연설하고 또 그거랑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게 항상 그 빅토르 하라의 마지막 노래. 굉장히 좀 pagaré con mi vida la lealtad del pueblo. 마음 아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랑 좀 겹쳐지는 역사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떠오르죠. 저는 또 건조하게 한칠레 FTA가 떠올라가지고. 네. 갑자기 각자 자기 전공 분야로 받아들이는군요. 역시 근데 알파 기자는 저는 일단 중남미라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아 우리 민족의 조국의 영토가 있는 지역이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우리는 70년대 거기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매년 유지비 때만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르헨티나 안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죠. 확인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저는 신입 한국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영토를 지키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번 우리 조국의 땅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칠레이라면 저도 이제 아옌데 그 사태 그리고 피노쳇 그 스토리를 좀 약간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튀르키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튀르키예 지도자하고 자꾸 튀르키예 피노쳇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사람들은 피노쳇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약간 익숙하거든요. 네, 이 교수님은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혹은 많이 질문하나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엔데 피노체트는 한국의 386 세대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산티아고의 비는 내린다 그 영화도 얘기하시지만 정작 남미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많이 실망하세요. 마추픽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거기 뭐 일본 대통령이 있었지 아 거기는 페루인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남미에서 왔다고 하면 재밌었겠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시고 아 매일 와인 마시면서 라틴 마초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중남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브라질은 무슨 삼바, 그다음에 그 리우, 뭐 코파카바나 이런 거 있고 페루는 마추픽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칠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옌데를 얘기를 했지만 딴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떠오르죠. 저럼 나라의 길이가 4,300km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온갖 지리 책에 나오는 용어는 칠레에서 다 봤어요. 너무 기니까 모든 온갖 그 지리학이 굉장히 잘 나가는 학과예요. 아 그렇군요. 인문지리, 물리지리 그럴 정도로 나눠져서 뭐 젠가 언제가 남쪽에 가서 피오르드 어서 들어봤는데 피오르드고 그다음에 뭐 마젤란 해협도 건너봤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온갖 지형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칠레죠. 근데 교수님 저는 예전에 어떤 칠레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사님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잘 살아요. 뭐 이런 자꾸 좀 약간 그때 좀 캐치했던 거 뭐냐면 칠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더 잘 나갔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는 건가? 그게 한일 중에 그 사랑과 뭐 애증 관계는 좀 다르지만 중남미 국가 간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보통 한국에서 백인 국가라고 하는데 백인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백인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그런데 칠레도 분명히 백인의 비율이 높은데 칠레 사람들을 보다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보면 하얗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고 아르헨티나는 뭐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이태리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샌드위치도 아르헨티나가 더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또 페루와도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칠레가 페루 부항령에 속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페루와도 그런 경쟁 관계가 좀 있고, 뭐 비록 뭐 멕시코나 페루 같이 인디오 문명은 없지만 칠레가 구리는 매장량 생산량 세계 1위. 맞아. 리튬은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그리고 칠레 북쪽 아타카마 사막에는 알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와인 생산량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 이어서 뭐 세계 5위. 뭐 음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칠레도 마푸체 인디오를 비롯한 원주민 인디오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민 인디오 음식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온 음식도 있고, 그래서 엠파나다라고 하는 그 스페인식 만두를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없는 것처럼 정작 스페인에서는 엠파나다가 드문데 중남미 곳곳에서 다 자기들의 대표 음식으로 엠파나다를 내놓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그 마푸체, 저 예전에 마푸체 관련된 소설 같은 걸 봐가지고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왜 그 개헌, 굉장히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제 원주민들과 뭐 여성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평등 이런 거를 지향한 헌법을 실패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개헌이 아니고 다시 쓰기였죠. 헌법을 새로 쓰기였고 2019년 10월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피노체트 때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한 3년여에 걸쳐서 이제 위원회를 뽑을 때 마푸체 대표도 들어가고 여성 대표도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실패하고 다시 쓰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작년에 없던 일이 됐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핑크타이드라고 해서 중남미 전체를 뭐 좌파 물결이 있다가 2015년에 잠깐 끊겼다가 지금 또 다시 뭐 핑크타이드 얘기하고는 하는데, 일단 칠레는 뭐 정치 구조나 아니면 지금 뭐 집권당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보리치 대통령은 극좌파예요. 극좌파. 거의 공산주의지만 이 좌우 개념도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념이 중요하다면 이 중남미에서는 소셜리즘이냐 프리 엔터프리너즈냐.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칠레가 좌파 정권이긴 하지만 이게 헌법 새로 쓰기도 실패했고 결국은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제가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는 결국은 이제 파나마에서도 얼마 전에 우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결국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당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유시장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칠레에서 봤던 것도 결국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외국 자본과 투자가 열리면서 칠레 사람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역으로 보면 한국에게는 기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다 없애자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시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가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판다거나 시위하던 장소를 시위가 없는 시간에 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제가 와 정말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렇게 난민이라 그래야 되나? 많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칠레에서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칠레에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50%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이게 한 불과 몇 년 사이 일인데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는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마존도 건너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남쪽으로 해서 다들 칠레로 몰려와요. 오는데 이제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이제 칠레 정부에서는 지금 칠레도 경제 상황이 전같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심지어 범죄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범죄가 늘어난 건 어떻게 보면 칠레 상황이 어려져서 범죄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더 뉴스에 많이 부각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베네수엘라 조직폭력단 트렌드 아라구아가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시각이 좋지 않죠. 최근에 그 기사를 읽었는데 칠레와 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칠레와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미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정치적인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파트로나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아랍계 이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칠레로 넘어왔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아랍계들 중에서 정작 레바논 사람들이었어요. 네, 레바논 사람들이 주로인데 칠레에서는 아랍 사람들을 다 뚜르코스, 터키 사람이라고 불러요. 다 뚜르코스라고 불러요. 왜냐면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힘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보면 그 파트로나토에서 처음에 뭐 장사를 시작했던 그 아랍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이미 칠레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흡수됐어요. 그 사실 뭐 엘살바도르, 뭐 멕시코 등등 이제 중남미 이슈를 다루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마약, 뭐 범죄, 깽단. 아,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칠레는 또 어떤지, 아니면 실제 중남미는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건가요? 아니면 실제 정말 안 좋습니까? 그걸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칠레에 살 때는 제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곧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언론이라는 게 뭔가 자극적이고 다른 나라의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보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역으로 중남미에 대해서 온통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가면 아무 데서나 마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중미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다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약이지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뭐 구입할 만큼의 여력도 안 되고 구경도 못 해요. 제가 교수님 아까 뭐 한칠레 FTA가 떠오른다는 건조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에 체결된 어쨌든 협정이고 지금 칠레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사실 중남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공식 이민이 나간 곳이에요. 이제 뭐 브라질, 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농업 이민을 시도했었고 이제 일본 모델을 카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무언가 늘 해야 하는데 멀고 요즘에도 리튬이 중요하고 중국으로부터 자원을 들어오는 게 불안정해지니까 중남미랑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으니까. 실제로 중남미에 가보시면 중국과 일본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오래 투자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지리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좀 한국도 그렇게 제국 배경이 있는 나라의 시선하고 제국 배경이 없는 나라의 시선 다를 겁니다. 조금 시야를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주재원들이 나가 있기에는 칠레가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칠레선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아무래도 허브로 삼고 또 이제 칠레가 또 중남미 K-팝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모든 콘서트는 주로 이제 칠레에서 열려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뉴스 나와도 저 멀리 있는 나라 우리가 무슨 큰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남미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원이죠. 자원, 역시 이제 자원. 저도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관련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없는 자원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칠레처럼 리튬, 구리, 세계 1위, 또 리튬 트라이앵글, 칠레,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딱딱 끊어지는 자원이 중남미에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해왔고 또 미국과 가깝다는 장점도 이용할 수 있고 저는 중국과 일본이 길을 많이 뚫어놨는데 따로 또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중국이 이걸 하니까 이걸 하자, 일본이 이걸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우리처럼 급하게. 중남미는 단순간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친구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중남미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비되죠. 일단 아팔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거 알아요. 그거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금 그 군사 작전으로 4명을 구출했잖아요. 맞아요. 그 4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 250 몇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70몇 명. 273명.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그런 좀 약간 아예 그게 화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마스가 한 번 군인을 납치하고 그 군인을 다시 돌려줄 대가로 우리 1000명 군인을 대원으로 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1대 1000이었을 때는 문제 없는데 지금 1대 50이었을 때는 문제 있냐. 그때는 인질을 돌려주는 교환하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죽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장면이 저는 슬프죠.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정부라면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짓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 국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 국민 10명은 죽여도 돼? 100명은 안 돼? 이게 정확한 선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대학 관련된 반유대주의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명을 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연구를 해왔는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화를 내기 전에 이스라엘 강요들이 하는 말을 생각을 해봐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은 인간 동물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강요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나치즘과 다름없다라는 점 학자들은 지적한 건데,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질 구출 작전이었죠.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 민간인 274명이 숨졌고요. 최소. 그리고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예상했다시피 환영한다. 뭐 대담한 작전이다. MSC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 역으로 유럽에서는 민간인 학살 충격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어떤 협상에 힘을 모으고 있었던 이집트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슬픔을 넘어서 국제사회 반응들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